근데 확률로는 내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직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확률은 진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맞는 것 같거든요. 내 방법도. 네, 물론 답안지 보면 틀렸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올빼미 반에서 말씀드렸던 게 확률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내 답도 맞는데 답안지 답도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틀린 상황이에요, 진짜는. 제가 틀렸는데 답안지를 보면 보통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내가 답안지를 보면은 내가 어디서 뭐가 틀렸고 이게 명확해지는데 확률로는 그런 게 사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나도 맞는 것 같거든요. 내 답이 틀리긴 했는데 나도 맞는 것 같아요. 확률로는.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많이 직관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 확률로는. 그래서 처음에 그 직관을 좀 이렇게 키우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직관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문제 많이 푸는 거. 예, 그래서 그 유형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만큼 직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무튼 확률은 재밌을 겁니다. 이게 미적분이랑 또 서양대상은 또 다른 친구여서 네, 얘는 얘 나름대로 정말 재밌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기술 자체,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술 자체는 또 허들도 별로 안 높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도 접근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서 이제 그 좀 직관을 좀 키워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확률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아마 5강부터 확률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나가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확률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맛보기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 3, 4강은 이제 조합론을 좀 공부를 해서 이제 확률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합론이.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2, 3, 4강을 통해서.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제 저희가 그걸로 통해서 이제 확률이라고 이제 확률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해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첫 번째로 확률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냥 맛보기 정도로 다 배울 거긴 하지만 그냥 오늘은 좀 일일이 약간 노가다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 확실하다 할 때 그 확자에다가 비율할 때 율자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확실성의 비율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를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그래서 0에 가까우면은 그만큼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거고, 1에 가까우면은 확실성에 가까운, 확실히 일어나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수치한 것이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 선생님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확률론을 그러면은 왜 배우냐 하면은 응용수학에서는 확률론은 그 3대장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이제 수학과에 오면은 어, 그 미적분학이랑 서형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거고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하면은 응용수학에서는 확률론, 수치해석,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입니다. 여기 세 가지. 그 중에 이제 확률론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응용수학에서. 왜냐면 이제 아까도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링 쪽 들어가게 되면은 확률론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반드시 쓰입니다, 확률론은. 모델링 쪽으로 저희가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응용수학에서는 이제 확률론을 정말 대학원 수업조차도 확률론에서 이제 뻗어진 게 정말 많거든요. 대학원 수업들도. 그래서 확률론 모르면 저도 심지어 지금 모델링하는 수업 듣고 있는데 확률론에 관련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률론이 정말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확률론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학문들이 확률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좀 보자면은 첫 번째는 뭐 통계학이 있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거는 사실 통계학이 전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통계학 그 자체죠, 머신러닝은. 그래서 요즘 머신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즐겁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확률론을 하고 나서 이제 보통 통계학을 같이 합니다. 물론 통계학 수업도 들으면은 초반에 확률론을 가르칠 정도로 확률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통계학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계학을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저희는 할 겁니다. 이거 통계학 끝나면은 저기 그 올빼미는 그 통계학도 할 거라고 이제 일단 말씀 드려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이론이 있는데 이 게임 이론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온라인 게임 이런 게 아니라 그 수학에서 말하는 게임은 그 모든 이제 플레이어가 있을 때 그 플레이어들이 있을 때 이제 플레이어들이 각자 각각이 전부 다 합리적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거는 최선의 전략을 반드시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한테 최선이 되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게 이제 거기도 이제 합리적이라는 뜻인데 그 게임 이론은 어떻게 해야 이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있을 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 이유가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고속도로가 있고 또 이렇게 국도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국도로 가도 똑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국도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똑같이 가더라도.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 시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속도로를 쓸 거 아니에요. 이 국도는 더 이상 안 쓰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요금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나요? 결국에는 돈이냐 시간이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시간을 아껴서라도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면 되는 거고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굳이 돈 안 쓰더라도 그냥 국도로 갈래 그러면 국도로 가면 되는 거죠. 각각의 운전자들이 합리적인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맞게.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국도를 탈 것이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내서라도 고속도로를 탈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건 말고도 재수의 딜레마도 있죠. 유명한 얘기. 그래서 두 명의 재수가 있는데 각각이 자신한테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진 선택이 알고 보니까 최악의 사태를 물러오는 약간 그런 이야기죠. 재수의 딜레마가.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게임 이론 내용이고 그다음에 정보 이론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치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압축이라든지 우리 컴퓨터 할 때 압축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디노이징까지는 제가 잘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잠깐 1년 동안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연구소에서 이제 정보 이론을 써가지고 그 몸속에 제가 이거 한국어로는 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피드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여기 리피드 멤브레인 주변에 그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맞나요?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수소 결합, 하이드로젠 본딩 그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그래요. 저도 이거 화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요거를 이제 정보라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정보량으로 저희가 바꿔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그 딥러닝에다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 뭐 정보량만 봤을 때 저희가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었고 저도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이론도 많이 쓰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확률 가정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이 모델링에서 확률 가정론이 정말 많이 쓰죠, 이 친구가. 이 친구는 그냥 저희가 보통 확률 같은 거 계산할 때 사실 이 모든 세상은 과거에 저희가 선택한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뭐 날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면은 모델링 할 때 정말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과거에 저희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까지 다 고려하기에는 모델링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있던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미래에 대한 미래에 이러한 일은 지금 현재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그 가정을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 가정인데 그 가정을 저희가 세우고 나면은 모델링이 좀 한결 더 좀 더 간단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또 오차가 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트렌드를 알기에는 예, 그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감수를 해도 그 과거에 이러한 일을 무시해도
이제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 가정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 특히 많이 쓰이고, 일단 확률 미분 방식이랑 이건 뭐 지금 저희 수학의 즐거움에서 이제 그 선생님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거고요. 이제 확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는 안 다룰 겁니다, 여기서. 확률 미분 방정식은 음, 예, 여기서 XT는 이제 확률 과정인데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요거를 저희가 요렇게만 쓰게 되면 어, 잠시만요. 예. 요렇게만 쓰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확률적인 요소를 하나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T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 아마 수학의 즐거움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들어보실 겁니다.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미분 방정식에 여기다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 친구가 이제 확률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랜덤리스라고 하죠. 그 무작위성이 좀 추가되는 겁니다. 이 친구 이 미분 방정식 안에. 그래서 이 친구도 시뮬레이션 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고 보통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디터미니스틱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바빌리스틱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결정론적인 방법로는 그냥 말 그대로 미분 방정식을 써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그 해를 구했을 때 그 정확한 값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 말고도 이제 저희가 거기다 확률적인 요소를 대입을 해서 이제 좀 더 현실감을 좀 더해줄 수도 있고 왜냐면 사실 우리 세상에 이러한 일은 딱딱 수식에 맞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방해 요소가 있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확률적인 뭔가를 더 텀을 더해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디터미니스틱 그 우리가 세운 그 미분 방정식이 맞았다는 또 그 증거가 되어주는 친구기도 합니다. 이 친구로 저희가 그걸 보일 수가 있어요. 저희 내가 세운 그 디터미니스틱 그 미분 방정식들이 이게 옳았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할 때도 가끔 씁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는 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알면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확률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도 확률론을 모르면은 이걸 시작을 못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머지 이 친구들을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확률론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확률론을 공부하시면은 많은 거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하는 건 없고 그냥 용어 설명이랑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확률이 어떤 건지만 이렇게 좀 맛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수학의 즐거움 하셨던 선생님들은 아마 다 들어봤었을 겁니다. 한 번씩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산집합인데 사실 이 가짜가 그 가능하다 할 때 그 가짜에다가 이 산자가 계산할 때 산자거든요. 그래서 그 세다 할 때 그 셈산자입니다. 한자로 치면은 셈산자에다가 그 가능할 가짜에다가 이제 집합은 뭐 모을집의 합할 합자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합쳐놓은 겁니다. 그대로 이걸 한자로 해석해 보면은 그래서 가산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가산집합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그냥 이렇게 그냥 크게 얘기하자면은 원소들을 살 수 있는 집합입니다. 근데 이제 원소들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정의가. 그래서 수학자들이 살 수 있다는 걸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순서를 부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면은 뭐 구슬이 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뭐 세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소리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하나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둘이 돼야 되고 구술 중에서 누군가는 셋이 돼야 되고 해서 다섯 개까지 누군가는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순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에 원소들을 셀 수 있다는 거는 순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원소들에게 자기가. 근데 이 순서를 근데 부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순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연수 집합이랑 1대1 대응식 수 있냐는 거겠죠. 왜냐면 자연수가 저희가 이제 이건 여기서 Z 플러스라고 했는데 n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자연수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수를.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다면은 이거하고 1대1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는 논리도 뭔가 되게 직관적이고 옳게 보이죠. 그래서 그 가산집합은 뭐냐면은 자연수 집합과 또는 이제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부분집합으로 이제 따져야겠죠. 이렇게 1대1 대응시킬 수 있는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가산집합이라고 불러줄 거고, 근데 저희가 이걸 증명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집합론 하시면은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아니면 증명과 기초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아마 하셨을 수도 있고 곧 하시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산집합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산집합은 셀 수 있는 집합 여기까지만 아셔도 제가 보면 큰 문제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유한집합. 유한계니까 이렇게 5개 모양에 있으면은 유한계니까 당연히 셀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유한집합은 무조건 가산집합이고, 근데 이제 무한집합 중에서는 첫 번째 자연수. 자연수도 당연히 저희가 하나, 둘, 셋, 네 개 셀 수 있고, 정수도 저희가 셀 수 있거든요. 처음 0부터 시작해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주면 되거든요. 정수도. 그래서 정수도 가산집합입니다. 유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큐브의 피꼴로 써가지고 그, 그 대각선 그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뭐 2, 3, 4, 뭐 5,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1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2분의 1, 뭐 2분의 2, 2분의 3, 잠깐만 3분의 4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중복되는 숫자가 있긴 한데 예,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5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순서를 매겨주면은 유리수도 셀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저희가 만든다면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가산집합은.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가산집합이 있고, 그럼 이 비가산집합은 뭐냐면은 뭐 당연히 얘기했지만 가산집합이 아닌 집합은 전부 다 저희가 비가산집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이 1, 2, 3번 이 조건들을 전부 다 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원소들을 셀 수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부여할 수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집합과 1대1로 대응시킬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연속 구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A, B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 구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닫힌 구간이긴 열린 구간이긴 한데 뭐 1,2 그래서 1에서 2까지의 이 모든 숫자들은 순서를 제가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다음 무리수의 집합들도 순서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있는데 뭐 저희가 어떤 순서를 여기서 이제 매길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해요. 그 번호를 줘요. 첫 번째로 뭐 아무나.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를 주고 세 번째를 주고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저희가 순서를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숫자가.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막 열심히 순서들을 하나씩 줘도 번호표를 뽑아줘도 반드시 번호표를 못 받는 애가 하나씩 반드시 생겨나요. 최소한 하나가 됩니다. 이 친구들은 유리수, 연속 구간, 그다음 실수 전부 다 반드시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산 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근데 이제 이거의 증명은 여기서는 안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이거 아마 증명에 기초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셨을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아니면 집합론 책을 뭐 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이런 거는 너무 많은 그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 미가산집합과 가산집합 이 구분만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가산집합은 셀 수 있는 집합, 비가산집합은 셀 수 없는 집합 이렇게만 기르면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 이거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집문수 시간에 다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무리수나 실수 그러니까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정수로 표시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까지는 정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네, 무리수부터는 표시가 불가능한 이게 음, 표시를 못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셀 수 없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음, 생각을 해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어, 셀 수 없는 선, 어,
아, 그거 어렵네요. 예. 근데 저는 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제가 뭐 순수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자세하게 이렇다라고까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그 딱 이렇게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번호표를 못 받는 친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사실 실수 같은 것도 저희가 비가산 집합인 걸 증명할 때 이렇게 무한히 이어지는 수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이죠. 소수점이 무한히 이어지는 수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 수는 반드시 중복이 안 되는, 번호표를 받지 않는 그 숫자들과 중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그런 수를 저희가 만들어내서 이제 그 모순을 보여가지고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근데 저도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예, 너무 제 말 믿으시면 안 되고. 예, 여기서 예. 괄호 2번하고 괄호 3번이 같은 뜻인 건가요? 괄호 2번. 그러니까 순서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랑 1대1 대응시킬 수 없다는 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매길 수 없으면은 자연수랑도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도 어떤 두 실수 간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렇게 쭉 한 줄로 늘어 세워가지고 쭉 줄을 세울 수는 없다는 의미인가 보네요. 네, 이렇게 줄을 세울 수도 없는데, 네, 반드시 그 중에 자연수랑 저희가 그 자연수 집합하고 대응시킬 수 없는 숫자가 반드시 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음. 실수해서.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수가. 네. 사실 정수든 아니면은 유리수든 그런 건 못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사실. 뭐 그거는 만들어낼 필요도 없이 그냥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친구들은. 근데 실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그래서 자연수랑 그래서 반드시 번호표 안 받으려고 하는 애가 하나 반동 문제 생겨요, 실수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은 비가선 집합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근데 약간 수학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확률론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예를 직접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순수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예시들보다도 약간 요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확률론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공부하실 때. 그래서 가산집합의 예시로서는 셀 수 있는 집합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8년도에 일어난 지진들 하는 각각 사건들, 지진들이 일어난 그 사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일본은 당연히 있겠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진도 몇에 지진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를 이렇게 셀 수 있고, 또 어디 또 다른데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터키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터키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도 그 나라도 이제 지진이 아주 없는 나라는 아니니까 2018년도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몇 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진 같은 것도 이렇게 세수 수가 있는 거고, 그 사건들로 하나하나씩 봤을 때. 그다음에 항아리 안에 있는 구슬들도 저희가 셀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구에 존재하는 인구수, 뭐 저부터 시작해서 뭐 선생님, 그다음에 저희 옆집에 사는 뭐 짜증나는 사람들까지 뭐 전부 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세줄 수 있거든요, 인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가산집합의 예시고 무한히 많을 겁니다. 이거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죠. 그다음에 비가산집합의 예시로는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물이겠죠. 물방울 개수 예를 들면은 셀 수 없죠, 물방울 개수는. 그다음에 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도 그 입자 아무리 곱다고 해도 그거 나열해가지고 뭐 하나씩 하나씩 셀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것도 못 세는 거고. 그다음에 실수 집합 연속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뭐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 경우 뭐 약간 의심된다 하시면은 뭐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고. 그 성공하시면 다음 주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거 가산 근데 집합에 넣겠습니다. 제가 네. 전에 그 영어에서도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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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근데 그 허준이 교수님 뭐 강의 들어보니까 영어에서 네. 그 라이스 쌀? 예, 예. 쌀이 뭐 그 불가산명사? 불가산명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색이 어려워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겠죠. 사실은 셀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그렇겠죠. 아마 뭐 문법이야 뭐 워낙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발전돼서 온 거니까. 네. 이게 밀가루는 귀찮아서 못 쓸 것 같습니다. 예, 영어 글쎄 생각보다 그렇네요. 영어에서도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 하시는 분들이 유리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비가산 집합에 실수 집합, 연소 집합 이제 그런 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네. 그 프로버빌리티에서는 주로 가산 집합을 다루는 건가요? 아니면 비가산 집합을 다루는 아, 건가요? 둘 다 다릅니다. 둘 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확률 하면 이제 염속 함수를 저희가 이제 확률 그 함수로 생각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은 없습니다. 예, 딱히. 근데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요거, 이제 이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디스크리트로 이제 이산적인 확률 변수로, 예, 이게 너무 지금 이제 너무 얘기하면은 좀, 예, 제가 너무 헷갈리게 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아무튼 둘 다 다룰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니고, 이제 요런 친구들. 예, 사실 물 같은 건, 예, 근데 뭐, 물도 저희가 확률로 계산한다면 할 수는 있겠네요. 그 대신에 이제 좀 접근 방법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은 예,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친구들. 그래서 이제 실험과 결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것도 그냥 들어서 알고만 계시면 된다. 이거 뭐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 그냥 확률론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제 실험이 뭐냐면은 저도 이거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구글에다가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결정되는 그, 그 과정 또는 현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우리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던졌을 때 반드시 앞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반드시 뒤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던졌을 때 확률로서만 얘기할 수 있죠. 2분의 1 앞, 2분의 1 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전 던지기는 뭐가 나올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있어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던졌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사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그거를 저희가 결과라고 불러줄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전부 앞, 뒤 전부 다를 하나의 집합으로 봐서 이렇게 그거를 아웃컴 결과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영어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전을 던지는 것 자체는 실험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 어, 앞이냐 뒤냐 이거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52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두 장을 아무거나 뽑았을 때 이 뽑는 행위 자체는 실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장을 뽑았을 때 나오는 그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뭔가 정해져서 나오겠죠. 딱 카드 뒤집어 까는 순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과라고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사실 실험이랑 결과라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확률론은 결국 뭘 공부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경우의 수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확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엄밀한 정의는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뭔지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저희도 이제 확률에 대한 공리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격하게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정의를 할 거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얘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률의 예시인데 뭐 그 뭐죠? 갑자기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확률을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그걸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확률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확률이라는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어떠한 문제 유형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노가다식으로 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산 그 어떤 거와 쓰지 않고 예, 일일이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로는 이제 사실 문제 해석조차도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직역을 한 거라서 이제 좀 손님들이 보셨을 때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번역이.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이. 그리고 제가 또 의역한 것도 좀 있습니다. 너무 직역하면은 이렇게 괜히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바꾸기도 했거든요. 좀 너무 어긋나지만 않게.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강의 직접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강의 직접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그, 그 설명하신 그 교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네, 조금 저랑 문제는 다를 겁니다. 근데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스님이 이제 TV를 보려고 하는데 이 TV가 뭐 비싼 TV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TV가 비싼가 봐요. 4개의 안테나나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이 TV를 보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그래서 안방에다 TV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야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TV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4개를 저희가 이제 일렬로 이렇게 앞에 뭐 앞동산이나 뭐 뒷동산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일렬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조사해 보니까 2개가 고장났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 중에서 뭐 뭔진 모르겠 아니 근데 저기 한 이 2개가 고장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가 물론 이 4개는 전부 다 똑같이 생겼고 이 중에서 2개가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그냥 고장이라고 할게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요 2개만 살아있어도 되는데 조건이 이 2개가 반드시 이웃해서 설치해 있으면은 TV는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 고장나도 이 2개만 이웃해서 저희가 일렬로 이 4개를 설치를 했을 때 이 살아있는 이 고장나지 않은 이 2개만 이웃해서 설치를 하면은 TV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이 문제가 그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4개의 안테나를 저희가 무작위로 세운다고 해보죠. 일렬로. 그러면은 안테나의 상태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 저희가 이 4개가 전부 다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자체는 어떻게 저희가 설치를 해도 똑같은 겁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할 거거든요. 근데 고장난 거랑 고장이 안 난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두 종류의 안테나가 4개가 있는 겁니다. 총 두 종류의 안테나가 고장 나는 거, 고장 안 난 거. 이게 2개씩 해서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들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바꿔서 설치하든 하든 아니, 원래대로 설치하든 둘이 위치를 바꾸든 둘이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둘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고장이 안 난 거랑 고장이 난 거는 다르게 구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둘이 구별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4개를 일렬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총 경우의 수는 그럼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로는 항상 그런 게 문제 풀 때 진짜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렵게 풀릴 수도 있고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고장난 거를 제가 이제 알파벳으로 A라고 하고 고장이 안 난 거를 W라고 하겠습니다. 안테나를. 그래서 4개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순서를 주고 설치를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고장난 거, 서로 고장 안 난 거는 둘이 똑같은 걸로 볼 거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두 친구끼리 자리를 바꿔도 결국엔 똑같은 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똑같은 걸로 치겠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똑같은 것끼리 상태가 똑같은 것끼리 위치를 바꾸는 거는 똑같은 걸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만 이제 따져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게 있겠죠. 이렇게 그냥 쉽게 LLWW 이런 식으로 고장난 거 2개, 고장나지 않는 거 2개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2개를 바꿔볼까요? LW, LW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L, W, WL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WL, WL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WWLL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WLL 아이고 중복이 됐네요 이게. 제가 뭘 빼먹었네. W는 맞고 그다음에 L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제가. 잠시만요. WLLW가 그 앞에는 아, 없, 맞네요. 이거 네,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요렇게. 예, 이렇게 해서 총 이 이상은 없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조합이랑 순열 파트 배우면은 이제 되게 명확해지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장이 이제 제가 고장이 안 난 안테나를 L이라고 그러고 고장이 안 난 안테나, 작동하는 안테나를 W라고 치면은 그 6가지, 총 6가지의 케이스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럼 TV를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음, 몇 가지인지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장이 안 난 안테나를 2개를 이웃해서 설치만 하면은 TV는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아까 중에서 WW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그렇죠. 이 친구는 WW 둘이 이웃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 되죠. 이 친구는 WW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됩니다. 이 친구 안 되고 이 친구도 안 되고 얘는 됩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총 저희가 무작위로 설치했을 때 이렇게 6개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TV를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이 3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W가 둘이 붙어 있는, 이웃해 있는 이 3가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써서 이렇게 W 고장, W 이웃해 있고, N 고장이고, 고장이고, W 이렇게 2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6가지 중에서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작동이 되는 경우고, TV를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고, 나머지 3개는 TV를 못 보는 경우의 수죠. 무작위로 안테나를 설치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TV를 볼 수 있는 확률은 그럼 얼마일까? 요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중에 가면 확률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지만 보통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저희가 원하는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 숫자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총 몇 가지 경우 수가 있었냐면 6가지 경우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작동하는 경우는 3개죠. 그렇기 때문에 3.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이거는 50%죠.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TV를 볼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무작위로 안테나 4개를 설치했을 때 TV를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해도 볼 수 있거나 못 보거나 예, 그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확률을 구해줄 거고 이제 좀 엄밀히 얘기하면 또 무슨 뭐 베이지안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그런 거 하나 안 따질 겁니다. 그냥 그런 거는 무시할 거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 풀 거고 음, 요거까지 하죠. 그냥 세미 원리까지. 이거는 저기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요거의 다음을 다음 주에 합시다. 요거의 다음 일반화를 다음 주에 하고 요거까지만 지금 합시다. 그냥. 요거까지만 그게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오늘 이거 본 거는 그냥 딴 건 없었고 그냥 가산집합이 뭐였고 그다음에 실험 결과가 뭐고 그다음에 확률을 어떻게 해서 이제 앞으로 구하게 될 건지. 근데 다만 오늘 한 거는 보인 거는 그냥 약간 무식하게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확률을 구할 건데 다만 이렇게 무식하게 이제 안 할 거고 공식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거를 그 TV를 볼 수 네,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요. 네네. 그 그게 L이 뭐였죠? L이 고장 난 건가요? 아, 예, L이 고장난 겁니다. 예, 어, 그럼 고장 안 난 걸 2개를 연속해서 이웃하게 하면 되니까 네, 일단 L을 2개를 먼저 세워놓고 네네, 그러면 그 L하고 L 사이에다가 놓을 수 있고 L하고 L 앞에다 놓을 수 있고 L하고 L 뒤에다 놓을 수 있고
세 가지 그 사이에다가 W를 두 개를 몰아서 넣는 방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세 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예, 나중에 배우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그어놓고 이렇게 L을 해놓고 WW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보는 거죠. 그냥 예, 왜냐면 이러면 작동을 하니까요. 어차피 나머지 케이스는 저희가 사실 고려할 이유가 없죠. 고장난 경우는 어차피 그러니까 TV 못 보는 보고 싶은 케이스만 저희가 따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요 두 개의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에 따른 문제로 반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테크닉 나중에 배울 테크닉입니다. 예. 근데 이게 먼저 이거를 책에 나온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았어요. 뭐냐면 이게 네, 여기는 네 개 중에 두 개가 작동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책에는 그 N개 중에 M개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일반적인 확률을 구하게끔 아,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요 친구, 그거는 이제 조합론, 아마 그 나중에 선생님 다 예, 조합이나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풀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 배우시면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사실 네.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볼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진짜 나가는 리얼 확률론 첫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딱 세 장인데, 어, 두 가지 실험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험 1하고 실험 2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님들이 그 셈의 원리로서 기억을 하셔도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뭐, 사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왜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직관적으로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셈의 원리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스님들이 편하신 대로, 예,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직관적으로 뭐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험 1하고 실험 2가 있는데 실험 1의 경우는 n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험 1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나면 m가지의 결과가 생겨요. 근데 실험 1에 이제 m가지 결과가 생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행해주면은 그 m가지의 경우 각각 하나하나가 또 n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m m이라고 하지 말고요. 2라고 할까요? 네, 2원, 2, E3 해가지고 땡땡땡 이 M까지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험 1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실험 2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올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이 결과 중에 하나가 나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실험 2를 행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가지가 나와서 이번에 O1, O2, 땡땡땡, O, N N개의 이번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험 2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얘도 똑같이 O1, O2, 땡땡땡, ON 이렇게 나오고 얘도 O1, O2 이렇게 땡땡땡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총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 요걸 묻는 겁니다. 결국은 요 총 개수를 묻는 거죠. 요 총 개수. 나올 수 있는 총 개수. 근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냥 n 곱하기 n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론의 약간 팁이라면 팁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직접 숫자 넣어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결과 가능하고 두 가지의 결과 가능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저희가 2원, 2, 2, 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해결하고 나서부터는 두 가지만 나온다고 하니까 5원, 5, 2. 그 다음에 얘도 5원, 2, 얘도 5원, 5, 2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첫 결과가 있고 그 각각이 두 개씩 가지는 거니까 3 곱하기 2로 해서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셈의 원리라고 불러줄 거고 잠시만요. 아, 마우스가 갑자기 도망가서. 네, 이걸 저희가 셈의 원리라고 불러줄 거고 n 곱하기 n 실험을 두 개를 행하는데 실험 1이 n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그 n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나온 상태에서 실험 2를 행했더니 n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그럴 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만약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저희가 이걸 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확률론 첫 문제가 되겠네요. 이게 어떤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제 10명의 이제 성인 여자가 존재합니다. 그 마을에는. 근데 각 성인 여자들은 3명씩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데리고 있어요. 3명씩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인들이 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마을에서 자랑스러운 엄마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뽑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명의 성인과 한 명의 성인 여자와 그 성인 여자의 아이들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의 자랑스러운 엄마 아들 모자로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때 총 몇 가지 그럼 경우의 수가 하겠냐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아니 저기 이렇게 여자가 총 이렇게 10명이 있고 이렇게 땡땡땡해서 이렇게 10명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3명씩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또 3명씩 있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엄마 하나를 뽑아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 그 자식 중에서 한 명을 뽑아줄 겁니다. 근데 엄마를 뽑을 확률은 뽑는 경우의 수는 총 10명밖에 없으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래서 10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이는 각각 엄마가 3명씩 갖고 있으니까 3개. 그래서 곱하기 해서 총 30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준다는 게 셈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거를 이제 엄마를 뽑는 거를 저희가 실험 1이라고 두고 실험 1. 그리고 그 뽑힌 엄마 한 명이 뽑히고 나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뽑는 거를 제가 실험 2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를. 아까 이 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보자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도 있는데 이 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자면은 실험 1은 엄마를 뽑는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실험 2는 그 뽑힌 엄마 중에서 아이를 뽑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험 1의 경우에는 제가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그 10가지. 엄마는 10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실험 2는 그 엄마 중에서 뽑힌 엄마 중에서 아이를 하나 뽑는 거기 때문에 총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 셈의 원리에서 총 10 곱하기 3, 즉 30개 그 경우의 수가 생긴다. 즉 엄마 하나, 아이 하나 뽑는데 총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다시 쓴 건데 그래서 한 명의 성인 여자를 고르는 것을 실험 1. 그래서 그 고른 여자 중에서 저희가 아이를 하나 고르는 거를 실험 2라고 하면은 셈의 원리에서 10 곱하기 3, 10명, 그리고 아이 3명. 그래서 30개의 총 경우의 수. 뭐 이거 좀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해보셔도 돼요. 그려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직접 이렇게 아이 엄마 중에 하나 뽑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한 개 셈의 원리고 또 비슷한 예시로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섬이 3개가 있는데 여기는 다리가 2개가 있고 여기는 다리가 3개가 있다고 하죠. 이때 저희가 건널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것도 셈의 원리에 의해서 2 곱하기 3에서 6가지가 나옵니다. 친구도. 첫 번째 실험 1을 저희가 이 다리 고르는 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르는 그 경우의 수, 그 실험을 제가 실험 1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리 선택하는 거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실험 또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실험 2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실험 1 곱하기 실험 2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건너고 나서 선택지 3개가 있고 또 여기 건너고 나서도 선택지가 여전히 3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 해서 6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셈의 원리의 문제도 많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험 1과 실험 2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 1에서 M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실험 1의 M가지 결과 중에서 하나가 나왔을 때 그 하나로부터 실험 2를 또 실행을 하면은 또 N가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총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 해서 둘을 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 여기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확률 같은 거 하면은 막 곱의 법칙이니 합의 법칙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 어,
교과서에 이렇게 이게 뭐 나온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고배 법칙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세매 원리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세매 원리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뭐 합의 법칙이나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는 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확률을 야 그거는 한국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영어로 알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예. 아마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아. 아마 합의 원리라고 아니 그 합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 상황에서 음, 예, 약간 여기 제가 이거 검색해 보니까 이거 예, 예를 들면은 그 선택 예를 들면 티셔츠가 두 개 있고 예, 예, 그 바지가 두 개가 있는데 예,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갈지를 정할 때는 티셔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두 개. 예. 2 곱하기 바지 세 개라고 할까요? 그럼 바지가 세 개면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방금 이 곱의 원리 같은 게 적용되는데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바지 두 개 하고 치마 세 개 중에 고른다 이렇게 되면 아, 그렇죠. 그럴 땐 더 해야죠. 그럴 땐 더 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합의 법칙인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교집합이 없을 때 얘기 아, 같거든요. 그 친구가. 바지랑 치마랑 둘이 같이 입을 순 없잖아요. 한 번에.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는 예, 그러면은 근데 영어로는 제가 그걸 다 뭐라고 했지? 제 하여튼 그 생각 우리 예. 한국에서 한국 교과서에는 그걸 그렇게 고배 법칙, 합의 법칙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맨 음, 처음에 할 음. 때. 그게 음, 더 와닿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방법이 음, 음. 그 용어가 더 마음에 드네요. 이 세명 올리브나. 합의법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 치마하고 팔이 왜 경우수가 5개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갈 때, 뭐, 뭐 여성분이라고 쳤을 때, 이제 집에 바지가 두 개 있고 치마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 옷의 그 중에서 바지 두 개, 치마 세 개 중에서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더 생각하려면 2 더하기 3이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때는 더하기가 될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곱하고 그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가지고. 음, 음,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직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확률로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식을 쓸지도 나중에 이제 순열 조합 해보시면 확실히 와닿으실 건데 어떤 상황에서 무슨 공식을 쓸 건지가 관건이거든요. 결국 확률은. 그래서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 가장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할 건데 나중에 가면은 상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렇게 예제 문제만이라도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뭐 숙제까지는 아닌데 예, 이렇게 한번 우리 예제 문제 시간 지나도 계속 볼 수 있게 풀었던 것들. 예, 그래서 그냥 시간 나실 때 뭐 읽어도 좋으니까 그냥 예, 한번 눈에 익히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너무 문제 수가 적어서 제가 풀어본 게 뭐 할 이유는 없지만은 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중에 가면 100% 헷갈립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시험 보기 특히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날 가면은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런저런 공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 보통 그래서 컨닝 그 페이퍼 그 치팅 시트라고 해서 그 이렇게 한 장 공식 한 장 정도 공식 쓸 수 있는 그런 거 대부분 허용합니다. 확률론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좀 스틱한 그좀 엄격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데 네, 보통은 허락해 줍니다. 저도 다 허락 받았고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한 거는 이제 확률이 뭐고, 그 다음에 확률 그 가산집합, 비가산집합이 뭐고, 그 다음에 확률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근데 오늘 한 거는 그냥 노가다식으로 일일이 다 전개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거다라는 것만 보여드렸고, 사실 오늘 지금 배운 당장 배운 이 셈의 원리, 이게 이제 오늘 첫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예, 그,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셈의 원리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문제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뭐 꼭 작은 마을 10명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전 2개가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주사위 3개가 있는데 뭐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때 이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뭐 예를 들면 동전, 빨간색 동전, 파란색 동전, 뭐 주사위도 뭐 4면만 있는 거, 5면만 있는 거, 6면만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서로 다른 동전과 주사위가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저희가 페어로 하나하나씩 어떻게 골 수 있는지 총 경우의 수. 이것도 셈의 원리거든요. 2 곱하기 3. 네. 문제는 만들어낸다면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핸드폰이 있고 뭐 아이패드가 있는데 그 터치패드가 있는데 이제 그 조합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5기종의 핸드폰이 있고 뭐 패드는 3가지의 기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골라서 누군가를 준다고 선물해 준다고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선물 꾸러미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셈의 원리는. 선생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예예. 학기말 가면은 막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직관을 잘 쓰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뭐,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그때 생각해봐도 되겠지만 헷갈릴 때는 어떻게 골라내야 되나요? 그때 직관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뭔가 당연히 모든 걸 알아야지 뭐 하나를 선택을 하겠지만 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제 시험에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학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말 그대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썼던 방법은 사실 헷갈리긴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근데 결국에는 기말고사도 문제 우리가 풀었던 거에서 조금 변형해서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냥 외울 정도로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답 다 풀어보면은 거의 A 플러스 받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모든 문제 다 풀어보면은 그 뭐 당연히 안 그런 것도 웃기긴 한데 예, 뭐 다 풀어보면 당연하게 또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 어떤 문제 낼지도 대충 보여요. 문제 풀다 보면은. 왜냐면 문제 중에 반드시 헷갈리는 문제 내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예, 하시면은 되고 나중에 사실 시험 때뭐 직관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처음 배우는 사람들 중에 직관이 딱 생겨가지고 푸는 사람들 많이 없겠죠. 사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수를 많이 풀어봐서 예,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종류가 많아서 헷갈린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으로서는. 네, 이제 문제 수도 이제 나중에 가시면 특히 조합하고 순열만 봐도 정말 헷갈리거든요, 둘이. 이제 아까도 지금 안테나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구분이 되는 경우가 순열이고 뭐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조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 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유형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을 우리가 뽑아낸 게 관건이거든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예, 그런 의미에서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직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생기는데 근데 이미 내가 직관 생겼을 때쯤에는 이미 학기는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